저도 지금부터는 미분양 상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하락할 때 누가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분들이 죽어요. 영끌한 분들이. 그 후폭풍은 진짜 말 그대로 심각해져요. 이게 도미노처럼 안 사기 시작하면 다 안 사버리거든요. 그럼 나라 꼴이 엉망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어떤 뜻인지 별 뜻 없어요. 당시 제가 그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일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일대에 보면 의룡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카페를 딱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나는 게 그 전날 밤에 봤던 의룡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카페가 부동산 카페니까 그래? 불용. 그래 불용 이렇게 한 건데,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제가 활동을 시작을 그때부터 했는데 2008년부터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느낌이 강호의 고수?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불용이라는 아이디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첫 직장은 삼성이었고요. 삼성에서 생명에 있다가 캐피탈에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마지막은 이제 DB손보에서 자산운용 부분에서 마지막 회사 생활을 했죠. 부동산에 뛰어들려고 뛰어든 게 아니라 제일 쉬웠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편견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데 저거는 오르면 안 돼.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고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시장이에요. 일단 전세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은 멘탈이 관리가 힘들었어요. 근데 부동산은 한번 사고 나면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보유가 되니까 그런 과정을 몇 번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거 꿀인데?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에 취미가 생겼고, 물론 처음에는 뭐 부동산으로 돈 번 뭐 강남에 건물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집안에 꼭 한두 분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서부터 관심은 시작됐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주식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관리가 안 되고 멘탈도 관리가 안 되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시간만 문제가 없으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좀 더 집중하게 됐죠. 그 개념만 명확히 알면 부동산이 제일 쉬워요. 사실 작년, 재작년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어느 정도의 버블은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오르게 되는 기간이 좀 더 길었고, 그 중에서도 솔직히 작년, 재작년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흔히 말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도 마음이 급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스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따지게 되면 물가 상승률 요즘에 뭐 한 4% 5% 한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작년에 KB 기준으로 보기에는 2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버블이 약간 껴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강남 아파트 투자를 할 당시에 강남 아파트 얼마였는지 아세요? 1, 2억대였어요. 강남에 있는 엄청 저거 말고 일반적인 거. 도곡주공 같은 게 제가 기억나는 게 2억대였어요. 그때도 2억대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효과거든요. 그때 제가 월급이 한 70만 원 정도 됐어요. 당연히 그거 상황이 다르죠. 지금의 뭐 10몇 억하고 20몇 억하고 심지어 뭐 압구정 50억하고 80억하고 이러잖아요. 그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는 비싸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는 상황에 나오게 되는 게 제가 투자하면서 경험했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약간의 버블은 섞여 있다고 보는 게 확실히 맞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하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해야 뭐 유튜브든 아니면 뉴스 기사든 클릭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하락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근데 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오게 되면 하락은 발생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안 되고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는 상승론자들도 이상한 거거든요. 분명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하락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의 대폭락을 생각할걸요? 딱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 정도로 급락해서 흔히 말하는 완전히 판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이 오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첫 번째 과도하게 일반인들까지 돈 벌겠다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탐욕이 있죠. 탐욕이 생기면서 몰려들었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약간 그 심리가 깨졌을 땐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오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여지고 떨어지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가 2008년, 2009년 때까지 올라가고요. 그때 금융위기 갔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한 30%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뭐 하나요? 지금 그거에 몇백 퍼센트가 올라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길게 보면은 시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장이라고 말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대출 규제도 나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확실히 지금 떨어진 게 맞아요.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몇 년간 없어요. 그래서 그 공급이 또 상방 압력이기 때문에 하방과 상방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몇 년간 혼동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하락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하락이 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락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한 근거를 자세히 보시면 다 책에서 공부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장은 실물 시장이거든요. 이 실물 시장은요, 책대로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금리가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경제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그 경제학에서 내려진 그 정의는 다른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한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금리가 인상하잖아요. 인상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중간 단계를 빼버리셨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하면 그냥 집값이 떨어진다로 바로 두 번째로 가지가 않아요. 첫 번째, 사람들의 환경이 변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요, 대출 받는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되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하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부분도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요, 임대인들. 집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이 세지잖아요. 그거를 전가를 해요. 임차인한테 전가를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임차인들은 더러워서 집 사잖아요. 이런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반인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중간 단계분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론만 가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경제학에서 말했던 결론들이 아무것도 변수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거였다는 거죠. 한 4, 5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일단 가장 큰 상황이 뭐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그거를 미분양도 그런 쪽으로 보지 말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서울의 미분양이 늘었어요.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미분양도 늘었고, 근데 서울의 미분양이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미분양이 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다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러면 웬만하면은 가격이 싸면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이 싸면 사고 싶을 건데 지금은 가격이 지난 4, 5년 전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리도 오르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나는 거고, 그 대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그 미분양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강남이 미분양 난 적이 없어요. 마용성이라고 하는 그 마포 성동 그 용산과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미분양 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북구 뭐 이런데 한 동짜리 그 흔히 말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싼데 좋아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미분양이 늘어났던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2007년 상황하고 비슷해요. 2007년, 2008년 상황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미분양은요, 없는 수준이에요. 저도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000가구, 20,000가구가 넘어서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00가구, 200가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완전 고용이 진짜 완전 고용이 아니잖아요. 100가구, 200가구는요, 미분양이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그 정도는 있는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 지방 미분양 증가는 맞아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은 언제부터 해가지고 뭐 한 3배가 늘었다. 그 3배가 3채였다가 9채 됐어도 3배가 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3채냐 9채냐 그거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5,000가구 이런 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미분양 사태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그로죠. 앞으로의 집값, 후폭풍이나 앞으로 집값 후폭풍, 영향을 주죠.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한 거는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안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이유를 돌아봤을 때 너무 집값이 비싸고 후진 것만 남았고 그러니까 안 산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좀 있으면 이 상황을 보면서 더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서울이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래서 아직 그런 거를 걱정할 단계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아예 신경 안 썼다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가 있거든요. 뭐 금리가 갑자기 더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수가 바뀌잖아요. 그때는 미분양이 더 심리가 위축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근데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거는 신경 써야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동안은 집 살려고 했던 사람이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겠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또 안 사요. 그럼 미분양의 속도가 더 급격히 늘어나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서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상황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산다 안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진짜 시장이 바뀔 수 있겠구나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시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실제로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2만 가구, 3만 가구 훨씬 더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뭐 10만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십만 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확실히 하락기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하락의 징조를 얘기할 때 미분양의 급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폭풍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증가 속도와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하려면 그때 피하시는 게 맞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놈 상승론자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부터는 미분양 상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그 후폭풍은 진짜 말 그대로 심각해져요. 이게 도미노처럼 안 사기 시작하면 다 안 사버리거든요. 그럼 미분양 급증에 그럼 나라꼴이 엉망이 되겠죠. 집값이 뭐 떨어지면 돈 엄청나게 들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15억으로 집 샀는데 뭐 내 돈 얼마 보태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내 돈 날아간 거잖아요. 대출만 남고 심각한 상황이죠.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대출을 해준 것도 무너지잖아요. 그런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눈여겨볼 때는 맞아요. 그분이 왜 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영끌을 한 거거든요. 원래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에는 안 사고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추격 매수를 한 거라는 거죠. 상투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락할 때 누가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분들이 죽어요. 영끌한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평균 뭐 한 15억 정도 된다고 치고 서울의 아파트가 상승할 때 그때 분양가가 5억에서 6억 정도가 많았어요. 10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대충. 10억이 오르는 동안에 그러면 5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안 죽어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이게 상승과 하락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누가 죽느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장 많이 오른 시점에 영끌해서 들어간 사람이 죽는 거고요. 진짜 하락장이 오게 되잖아요. 안타깝게 또 그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투자자들이 그때 그분들의 물건들을 싼 가격에 흡수해요. 이게 바로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는 시장이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원래 모든 투자는요. 그 레버리지 좋은 점만 생각하는데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쪼그라들 때 레버리지 탄 사람들 말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영끌해서 집 사란 말을 절대 안 하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멋모르고 또는 무리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그때 비싸게 팔 수 없잖아요. 싸게 내던지는 물건들을 오히려 받고 다시 상승장의 수익을 영위를 그네들이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락이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결론은 50대 50이거든요. 상승 아니면 하락이에요. 그러면 50대 50의 포지션 중에 지금 말씀하신 50% 하락 포지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그거는 폭락이든 아니든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네 영끌에서 들어가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폭락이든 하락이든 하락의 포지션에 맞았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여부를 체킹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요,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강남이 얼마였고 지금 얼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하락의 포지션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려면 내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금리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한 3% 정도 더 올라간다고 쳤을 때 원리금 그거 뭐 균등 분할을 하는 거 그 어떤 금액 따져보고 내가 투입되는 대출 금액 따져보고 그거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죠. 따졌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동네보다 벗어나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벗어났는데도 안 돼. 그 사람은 한마디로 명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따져본 거잖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들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상담한테 좋은 환자 성어가 와신 상담이에요. 이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뭐 폭락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락하게 되면 누군가 나는 그 위기를 벗어날 정도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물건들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내가 그 물건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때 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오는, 앞으로 언젠가는 오겠지만 또다시 오는 상승장,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든 일반 투자든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게 되면 이번에도 돈 많이 벌고 은퇴할 것처럼 표현하지만 은퇴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돈 낸다고 하면 또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즉 바꿔 말하면 평생 하게 되어 있어요. 돌고 돌기 때문에 평생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빨리 은퇴해서 놀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분들 주변의 입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은퇴 안 해요.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분들한테 일단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따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단계를 낮춰라. 그래도 안 되면 와신 상담하고 기다려라. 왜? 너한테도 기회가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전세 살면 되겠네요, 뭐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보거든요. 그래도 관심 두셔야 돼요. 계속 관심을 두셔야지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죠. 그때 생각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분들 뒤통수를 뭐가 때리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 때려요.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주택시장은 필수제잖아요. 매매 수요 아니면 전세 수요예요. 그러면 매매 수요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 좋다라고 박수를 치지만 좀 있으면 그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오거든요. 더더구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누가 분양을 해요? 공급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장이 와요. 근데 나는 뭐 한 7, 8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억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많이 봤어요, 제가. 더러워서 집 사요. 그러면 결국 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거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때 또 다시 전세 가격 불안이라는 게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뒤통수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셔야죠. 한 채 실거주 주택은 아무리 부정적이셔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떨어지는데 사람 말이냐? 그 말은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준에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연끌하지 말고. 근데 무너지는 누군가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무너지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쯤이면 대출 규제나 뭐 아니면 정부 규제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집값이 폭락했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정상화를 위해서 살리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각종 규제가 사라져요. 그때 이동하면 되시죠. 그리고 또 아까 그랬잖아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어차피 수요 자체는 거주와 매매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투자를 거의 20몇 년 했는데 20몇 년 동안에 나중에 그분들이 뭘 맞았냐? 뒤통수를 전세 가격 폭등으로 맞았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 2001년, 2002년이었고요. 이번 장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11, 12, 13, 14년도예요. 이게 전세 가격 폭등으로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매 가격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집을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뭐 돈이 돼야 집을 짓죠. 그럼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원래 한 5억 전세였는데 5억 전세가 6억, 7억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붙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전세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셨잖아요. 담보대출 이자가 싸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싸요?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나은 상황이 와요. 그리고 전세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겪어보실 텐데 벽에다 못 박지 마라, 뭐 하면 뭐뭐 해라, 뭐 이런 서름 같은 게 맞물리면서 어느 순간 이 전세 급등은 매매 수요 전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다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때 실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실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 투자자들이 나타나요.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죠. 레버리지 투자에서 부동산은 전세 갭 투자예요. 전세 끼고 사면 금액이 적게 투입되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8억이면 2억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세 갭 투자거든요. 레버리지 투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요. 그럼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상황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죠.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한자성어 있잖아요. 와신 상담하는 게 맞죠. 저 역시도 흔히 말하는 흙수저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빌라에 살았고 반지하였었어요. 그것도 그 빌라를 저희 부모님이 갖게 됐던 시점이 제가 고3 때였어요. 그 이전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박탈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도 제가 초보 시절에 박탈감을 느낄 때 누군가는 좋은 집 가지고 있거나 뭐 부자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되게 많은 박탈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는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단기적으로 보거든요. 단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거든요. 97년 당시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에 아마 지금 20대 분들이 40, 50대가 됐을 때 그때 20대도 그럴 거예요. 나는 끝났어. 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도 그래서 그때 했던 기회가 그 흔히 말하는 상승 사이클을 잘 탔거나 또는 지금 말했던 투자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동산 얘기가 주식에도 대부분 적용이 돼요. 투자라는 게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6만 전자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관심들 두잖아요. 쌀 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오고요. 오게 되면 그때 기회를 잡으면 돼요. 젊기 때문에 저보다는 기회의 기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앞으로 주식 투자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를 하시든 그거 절대 잊지 않는 거. 워렌 버핏인가요? 누군가 그랬다면서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절대 잊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저도 비웃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게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가 제일 쉬웠다라고 그랬죠. 그 왜 쉬우냐면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5년 안에 얼마 벌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버렸는데 그 기준이 사이클하고 안 맞거든요. 안 맞으면 본인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투자 기간 동안에 언제까지라는 목표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목표를 되게 많이 세우시잖아요. 언제까지 뭐 하겠다. 언제까지 뭐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려면은요. 전략이잖아요. 목표와 전략이 세워지잖아요. 그 목표와 전략이 세우게 되면 그 목표와 전략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세우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전략을 세울 때도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 상황이 하락기인데 5년 안에 돈 벌겠다. 쉽지 않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때 뭐 유용할 수 있는 투자가 뭐냐? 뭐 예를 들어 그때 경매가 유명한다? 그러면 그때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알고들 얘기하냐고요. 그것들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정만 가지고 언제까지 뭐 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애매한 거 맞다. 지금 뒤진 거 맞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거 당신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부동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상승이면 하락이 오고 그때 영끌에서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 망한다. 그럴 때 오히려 나는 살아남아서 그 물건들을 내 물건으로 만드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난 다음에 각종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해서 투자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뭐 7, 8년간 장기 하락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보면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수요가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떨어질 것 같고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한다고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길게 보면은 그 7, 8년의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래서 난 아내로 가거든요.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 근데 그냥 폭락이 아니라 꾸준히 하락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때 돈 못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투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투자 기술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경매가 있어요. 경매 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하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9억이 됐어요. 9억이 됐는데 9억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안 살려고 들겠죠. 근데 실수요자들 중에 일부는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물건을 내가 8억에 낙찰받는다고 해볼게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실제 시세보다 1억을 더 싸게 받았죠? 근데 9억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낙찰받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8억 5천에 내놔요. 그래서 팔려요. 나는 수익을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5천 번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하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상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락의 상황에서도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투자자는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거든요. 그래, 하락장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있고 누군가는 필요해서 살 것이다. 투자자는 안 사겠죠. 100명이 사는 거 실수요자가 20명밖에 없어. 20명이 사는데 그중에 제일 싼 물건으로 만들어내면 내가 그거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투자는요, 예측은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중장기 예측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변수가, 그리고 정부가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그 완화하고 뭐하고 하는 뭔가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7, 8년 후에 장기 예측을 무색하게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7, 8년 전에 장기 그거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맞다고요. 맞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의 중간에 무언가가 들어오는데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투자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되게 많이 몰라서 그렇지 이 바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다 보면은요, 정말 센스 있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측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잘 틀려요. 그걸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돼요. 내 미래를 남의 의견에 맡겨요. 내가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해야죠.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그래프 속에 굉장히 그 짧은 움직임이 있죠. 누군가는 단타로 벌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대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서워서 안 해요. 그리고 손실이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손실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서도 최소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거든요.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실과 수익 가운데에서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임. 그래서 저도 투자할 때 실패해요. 에이, 흔히 말하는 대로 똥 밟았네.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그 결과물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락한다. 언젠가는 하락하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저는 1, 2년 정도 봐요. 1, 2년 정도의 모습은 정부가 앞으로 무슨 문제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고, 근데 3년 후에 극단적으로 전쟁이 나요. 예를 들면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맞춰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금융위기가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전에 못 맞춘다고요. 그래서 장기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큰 흐름으로만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 전망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
이거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단기적인 전망이라고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이거나 요즘 같은 사람들 마음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단기 전망이라고 했는데 더 짧게 원해요. 지금 올라요? 안 올라요? 어디가 괜찮아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것도 책에서 배운 내용이죠. 안 그래요? 그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맞아요. 10년 주기설이 거기서 나온 거죠. 뭐 10년 상승하고 그렇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르기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떨어진다.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 큰 흐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거의 10년에 비슷하게 돌아가는 근데 그런 사이클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경기 사이클, 산업 사이클 보게 되면 거기도 몇 년 주기가 다 있어요. 몇 년 주기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태계 자체가 그 정도 사이클인 거예요. 부동산 생태계가 그 정도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내에서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침체부터 상승이 시작되게 되면 처음엔 관심 없잖아요. 하다가 그 다음부터 관심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또 미친 듯이 투자하러 들어오고 이 과정이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지만 10년과 비슷하게는 가는 것 같고 하락 기간은 오히려 그거보다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KB가 보통 86년 1월부터 아마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매매가 상승 지수. 지수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상향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기저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 가격과 지금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명목 가격은 떨어져도 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이 안 맞을 뿐이지.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10년 주기설은 비슷하게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투자하고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라.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공식은 간단한 것만 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봐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저도 요즘에 투자 같은 거 좀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동 투자에 관심 없는 애들이 지금 미쳤다고 날뛰거든요. 뒤늦게. 이 시장은 끝물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상황부터 지켜봐야죠. 이게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들게 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공급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한동안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적용하기에 나름인 거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2009년에 올랐어요. 2009년에 올랐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다 떨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대구하고 부산 산 사람들은 니나노였어요. 신난다. 그때 부산과 대구 사이클은 상승장이 시작됐어요. 그때 그쪽을 산 사람들은 돈 엄청 벌었어요. 2009년, 10년, 11년 이때. 근데 금융위기 하면 무슨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어느 지역에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아니 금융위기가 왔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동네 공급이 없었거든요. 이번 장에서 뭐 무너진다? 아마 서울과 수도권 하락할 수 있죠? 그때 분명히 또 다른 전국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아 들어갈 거예요. 공급 부족한데. 이렇게 시장이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엄청나게 달라요.